요약지명 212페이지요. 가등기담보법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담법은 한 번 딱 두 문제 나왔고요. 지금까지 모두에서 한 번 딱 두 문제 나왔고 지금까지 계속 한 문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가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 만들었냐면 전두환 정권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한 해에 뭐 세 문제씩 이렇게요. 뭐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네 문제씩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15회 있죠. 15회 때 문제가 돼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15회 이후에 16회부터 있잖아요. 16회부터 지금까지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법에서 모두 15%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6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 6문제 중에서 계속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거의 뭐 2문제가 나오다가요. 최근에는 부동산 실명법 있죠.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계속 2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주택에서 2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가요. 주택과 실명법이 2문제씩 이렇게 번갈아 가고 나머지 법조문에서 법에서요. 한 문제가 나온다. 한 문제씩. 그래서 모두에서 법이 특별법이 5개잖아요.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가등기담보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5문제 중에서 5개 모여서 한 문제씩 일단 나와요. 그러고 나서 어느 한 곳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죠. 근데 그게 바로 주택하고 여기가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택과 부동산 실명법은요, 또 뭐하고 같이 연결되냐? 그것은 여러분 보면 그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하고 같이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 연결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는 보통 한 2문제가 나오면요. 거의 중개사법에서 여러분 아마 2문제가 나올 거예요. 상가 한 문제, 그 다음에 그것도 주택에서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요, 그 보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2문제 또는요, 상가는 한 문제 이래서 2문제나 3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개사법에서 역시 똑같이 2문제나 3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있죠? 이 실명법은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경년제나 이렇게 매년 그러는데 2문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하냐면, 그 중개사법에서 또 한 문제나 2문제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법이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하고 부동산 실명법하고는 같이 겹치고 집합건물법은 또 여러분 등기법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 민법에서는 거의 지금 한 번 2문제 나왔고요. 계속 지금 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집합건물법을 약간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법 있죠. 등기법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등기법은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다른 것하고 크게 연결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등기는 뭐냐면, 저당권이죠. 민법에서 저당권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뭐 비슷하던 법의 논리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택과 상가는 채권법에 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하고 집합하고 실명법은요, 이것은 물권법에 있어서 특별법이에요. 특히 집합권법하고 실명법은 우리가 이제 소유권 부분이죠. 소유권 부분에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가등기는 저당권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저당권을 이해를 하면 가등기 담보법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약간씩이에요. 공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요약집 212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그 맨 위에 보면 비전형 담보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을 담보물권, 전형적인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것을 뭐란다? 비전형적인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맨 끝에 뭐라 나왔죠? 변칙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변칙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2번요. 비전형 담보의 유형 그래가지고요. 1번 매매의 형식에 한 자금 융통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죠? 매도 담보라고 한 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환매하고 재매매 A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소비 대차에 의한 자금 융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협의의 양도 담보하고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요 약간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로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돈을 빌릴 때 갑이요. 이 건물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를 을한테요. 2억을 빌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것을 소비 대차에 의했어요. 그럼 소비 대차하면서 뭐라 하냐?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뭐를 한다? 이 집으로 내가 대신 갚겠다. 그래서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물변제 A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요.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가등기를 한다? 가등기요. 그럼 이것을 뭘 한다? 이것을 가등기담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비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등기해주면 보통 그 사람을 소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자가 되려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냥 뭐죠? 소비대차에서 등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도담보권자일 뿐이지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닌 것이에요. 소유권의 취득의 원인이 없잖아요. 이거 뭐 양도담보는 뭐하고 똑같냐? 방금 얘기했죠? 저당권하고 동일하다. 내용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소유자는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다. 물권을 이전했단 말은 등기를 넘겨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죠. 이것을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도담보 설정자, 이 사람은 소유자죠. 이 사람이 뭐란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갑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갑에게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청산 절차죠. 청산 절차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되죠. 종료.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요. 이때로 들어간다. 과실 수취권이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는 거죠. 채권자가 누구다? 을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가등기만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여기 양도담보를 봐봐. 양도담보의 경우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누가?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병이요. 을한테 그걸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선이. 반드시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그런데요, 양도담보의 경우는 돈을 2억을 빌렸으니까 여기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이자를 주지 않으면 경매를 당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약간 지금 다르게 해가지고 돈을 이자를 주지 않고 5억짜리인데요. 을하고요 2억 원의 매매를 해요. 그래서 매매를 하고 여기 매매 예약을 하죠. 그리고 을 앞으로 뭘 한다?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고요. 을 앞으로 건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을 뭘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5억짜리 집을요 2억 원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매매니까 매매 대금은 원칙적으로 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원칙적으로 이자가 안 나오죠. 그리고 매매를 하고 나서 뭘 한다? 여기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5억짜리 2억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요 5년 안에 내가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동산의 경우는요 몇 년 안에요? 3년 안에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년과 3년 안에 내가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5년, 3년. 이것을 뭐라면 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환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소비 대차에 의한 방법, 또 하나는 어떤 방법? 매매에 의해서 돈을 빌려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비 대차와 매매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비 대차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매의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죠? 경매를 당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그러면 을은요 갑한테 2억 원을 주고 5년 안에 다시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 이 을은 그 5년 동안에 여기서 등기를 가져왔죠 집에요. 여기서 월세,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과실은요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봐. 상계라고 하는 것은 퉁친다 이 말이죠. 상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퉁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퉁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 의뢰한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1번 갑이죠. 그 다음에 2번요 을이죠. 이렇게 을한테 팔죠. 그러고 나서요 여기 2, 1 그래가지고 이건 동시에요. 이 을 앞으로 해준과 동시에 갑이요 여기서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하죠.
여기를 주등기라고 하고 이것을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법에서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하는 거, 언제나. 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그것은 환매가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 부기등기로만 한다. 이 말이고요.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그러면 이 갑은요. 갑은 일단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죠? 현재 을이 소유자잖아요.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요, 환매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물권자가 아니니까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환매권은 뭐란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요, 우리가 환매의 경우는 일단 5년 안에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토지를 환매 특약에서 등기를 이전받은 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안에 토지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환지와 환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환매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 적법하게 환매 특약이, 환매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에서 보면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을 때는 환매의 내용대로, 특약의 내용대로, 등기된 내용대로 환매 특약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 또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환매에 관한 논점들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년에서 3년 안에 다시 사오는데 이 5년과 3년은 단축시킬 수가 있다 없다? 5년과 3년 한 번 결정되죠? 이것을 초과하면은 5년 3년으로 다시 감축이 되죠? 그래서 5년 3년으로요. 기간을 정하냐면 몇 년이 된다? 5년 3년이 된다. 그럼 반드시 5년이냐? 그게 아니고 5년의 범위 안에서 뭘 한다? 두 사람이 합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년과 3년은 다시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연장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것을 환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매매의 형식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도담보하고 양도담보를 합해서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는 양도담보에 속하지만 이것은 이제 매매 형식을 매도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에 의해서 등기한 것을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요, 조금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매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냐? 아니죠. 환매가 아니고, 양도담보는 우리가 이제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적용 범위는 반드시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가 돼야 돼요. 그럼 소비대차는 뭐고,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는 뭐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거죠. 준소비대차는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공사해가지고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이 사람이요?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너가 빌린 걸로 치고 나한테 차용증을 써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준소비대차. 그래서 오늘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 그걸 준소비대차.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냐? 차용물의 지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용물의 지급. 그 다음에 이건 대여금 채권이죠. 대여금이다. 이렇게요. 차용물이다. 대여금이다. 아무튼 돈에 관한 것이 돼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빌리고 해야죠. 매매 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공사 대금.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여기서 매매 대금하고요. 매매 대금하고 소비 대차가 같이 섞여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요, 나중에요, 매매 대금 없어지고 소비 대차만 남는다. 그럼 그때는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용은 소비 대차나 준소비 대차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등기나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동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적용이 된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뭘 한다? 등기나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가담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질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는요, 등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되죠. 민법. 근데 우리 가담법은요, 등기를 하지만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 이것들은 세 가지는 민법에서 적용되도록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 전세권이 시험에 한번 나왔다. 전세권은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OX, X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기나 등록하지 않은 것도 있죠. 우리 물권법에서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 그다음에 뭐가 있어? 유치권. 이런 것들은 등기나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담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만, 아니 뭐죠? 지상권, 지역권, 질권 안 되죠? 질권하고 저당권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유치권하고요, 질권하고 저당권 안 되죠. 그 다음에 점유권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된 건 소유권하고 뭐가 됐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등록되는 건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이것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나머지요 5개의 물권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이 가등기담보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준부동산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목적물의 가액이 예약 당시죠. 예약 당시요. 이 목적물의 가액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을이요 2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5억짜리로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려요.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줘요 일단. 그래서 내가 1년 안에 갚겠다. 근데 만약 1년 안에 못 갚으면 어떡할래? 그럼 너 그냥 이거 가져 이 말이거든요. 이 5억에서 2억을 빼면 차액이 3억이잖아요. 3억을 을이 가백에 돌려주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1년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이걸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등기담보법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너 만약에 예전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건물이 5억이잖아요. 빌려준 돈이 얼마죠? 2억이죠. 차액을 3억이죠. 3억을 청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산금을 을이 가백에 돌려주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5억짜리 집을요 2억만 빌리고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돈을 못 갚으면 을이 그냥 그걸 3억을 가백에 주지 않고 그냥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손해예요? 갑이 손해죠. 그래서 이 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가등기담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의 가격이 이 채권보다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되죠. 그것을 뭐란다? 초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할 때만 가담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차액을 을러는 갑에게 반드시 뭐래라? 반환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가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5억에서 차액이 2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이 남잖아요. 3억을 을이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을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을러 이거 갑에게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가담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요 예약 당시 읽으면 돼.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뭐 할 때?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미달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5억, 이게요, 만약에요, 이게 5억인데요. 여기 을이요, 얼마를 빌렸냐? 6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6억을요. 그러면 여기는 미달되죠, 미달.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기 집이 5억짜리인데 이 5억짜리를 저당 갖고 6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5억짜리를 저당 갖고 6억을 빌렸으면 이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겠죠? 뭐냐면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5억짜리 집을 6억에 판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이게 5억짜리요. 그럼 빌린 돈은 가등기담보는 얼마냐? 2억을 빌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순위로 A라고 하는 근저당권이 있는데 이 근저당권자가 이미 선순위로 4억을 빌려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4억을 빌려준 게 있으면 이 건물의 가치는 남아있는 돈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빌렸죠? 2억을 다시 빌렸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5억짜리 집에다가 6억을 빌렸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순위 걸 합하는 거예요. 이걸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그럼 이것도 가담법이 적용돼요. 왜?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등기담보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순위 것은 합한데 후순위 것은 합한다 합하지 않는다 합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먼저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용어 정리요. 용어를 정리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또는 갑은요 누가 될 수 있냐?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고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제3취득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이후에 매수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전세로 들어가거나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이요? 을이 여기서 가등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A가 있고 밑에 있는 B하고 C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요. 그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 이 사람을 뭐란다? 선순위 권리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저당권자 또는요 전세권자,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선순위, 후순위, 용어 정리. 이 사람들은 뭐란다? 이 사람들을 채무자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등, 채무자 등, 이렇게 등, 이렇게. 채무자 등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건물이 5억짜리예요. 이게 2억을 빌려주고 여기는 1억이에요.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1억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선순위는 어느 경우에만 필요하냐면 이렇게 선순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약간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청산금은 실행 당시요. 실행 당시 목적물의 가액, 물건의 가액이죠. 물건의 가액에서요. 피담보 채권을 빼야 돼요. 피담보 채권을 빼.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5억짜리잖아요. 그럼 원래는 의뢰 거 가등기 2억만 빼. 그럼 얼마가 되죠? 3억이 되잖아요.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여기서는 실행 당시야. 실행 당시. 여기는 뭐죠? 여기는 적용되냐 안 되냐는 예약 당시예요.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담법에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은 예약 당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청산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는 것은 실행 당시다. 이렇게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순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순위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합해요. 선순위가 있으면 합해. 그럼 모두 얼마 되죠? 3억. 여기 얼마죠? 5억. 5억에서 3억 빼면 얼마죠? 2억. 그래서 우리 선순위는 청산금을 정할 때만 딱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순위가 보통 없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 권자값만 빼면 돼. 그걸 청산금이라고 해. 그런데요, 이렇게 후순위 거 있죠? 후순위 것은 절대로 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뭐라고 하면 나냐? 청산금을 정할 때는 실행 당시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OX, X. 모든 것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만 공제한다? 선순위만 공제하는 것이에요. 후순위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후순위는 공제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러면 청산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청산금은 경매대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여러분 경매대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경매대금이 나오면 이 건물이 5억짜리잖아요. 5억짜리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죠. A가 저당권이고 전세권이고 근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억, 2억, 2억이다.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 그럼 경매대금이 5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5억을 어떻게 해요? A가 얼마 가져가고 2억, B가 얼마? 2억, C는 얼마? 1억만 가져가고 얼마 손해봐? 1억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대금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됐잖아요. 그럼 이 경매대금은 누구 것이냐? 갑의 거란 말이죠. 왜요? 갑의 집이 경매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매대금을, 경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도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처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강제적으로 처분한 돈을 만약에 채무자 갑한테 줘봐. 그러면 갑이요? A나 B나 C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법원이 강제로 그 돈을 홀딩을 하고 있어. 딱 홀딩하고 있다 꽉 잡고 있다가 A하고 B하고 C한테 돈을 강제적으로 나눠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갑한테 주고 남은 돈이 없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경매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등기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됐다고 해봐. 그럼 경매대금이 5억이 나오겠죠. 5억이 나오면 A가 얼마 가져가? 2억. B가 얼마?
1억, 야 1억, 2억, 1억, 1억. 그래서 돈을 다 나눠 갖는단 말이죠. 누가 경매가 되면 국가, 즉 법원이 꽉 잡고 있다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산하는 방법은 청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청산 방법이요. 청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말이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른出版사 책을 보면 청산 방법, 청산 절차를 혼동해가지고 엉뚱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청산 방법은 뭐냐? 우리가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예 그냥 이것을 경매를 해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냥 경매를 벌한다. 이것을 공적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적 실행. 이것을 뭐란다? 처분 청산이다. 이렇게 처분한다 이 말이죠. 기속 청산을 말한다. 이것을 개인이 하죠. 이것을 사적이다. 사적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경매를 만다. 경매는 국가가 하니까 공적이고 처분하죠. 경매는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귀속이란 말이 뭐냐? 귀속은 이런 것이에요. 갑의 건물이 5억짜리잖아요. 을이 빌려준 돈이 2억이잖아요. 그럼 5억에서 2억을 빼는 거죠.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3억이 남죠. 을이 갑한테 3억을 주고 내가 을이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걸, 그걸 귀속이라고 그래요. 귀속. 그러니까 우리 가담법 12조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을이요. 이 건물이 자기한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3억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겠죠. 귀속청산. 물건이 필요 없거나 또는 그럼 물건을 가져오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 3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억이 없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요. 가져올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와야죠. 그러니까 경매라든지 그다음에 귀속청산이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데 청산 절차는요. 경매에 관한 것은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 민사집행법. 그런데요. 이 귀속청산은 가등기담보법 3조 이하, 3조 이하의 규정이 되어 있어. 3조 이하.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죠? 가등기담보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등기담보에서는 경매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귀속청산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귀속청산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귀속청산이라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 정도 것을 알아야 지금 여러분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요, 지금 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것은 다 어디에 있냐? 여러분 강의 노트 있죠? 핵심 요약 노트 있죠?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 여기. 다시 이제 여러분 영어 정리를 하는데 영어 정리 봐봐요. 영어 정리 보면 여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를 합해서 뭐란다? 채무자 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가등기 담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사람을 선순위, 밑에 있는 사람을 후순위라고 얘기해요. 청산금을 정할 때는 후순위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누구만 따져? 선순위만 따져.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만약에 여러분요 여기요 선순위가 없다고 그냥 치자고. 선순위가 없다고 쳐. 선순위가 없다고 치고 지금부터 설명하면 그냥 쉬우니까.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요 이 을이 이제 귀속청산을 하고 그래. 귀속청산을 뭐랬죠? 내가 먹는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 가격이 얼마죠? 5억. 자기 돈은 얼마죠? 빌려준 돈 2억. 이걸 2억 빼고 얼마다? 3억이죠. 이 청산금을 을이 갑한테 주고 소유권 취득해야 돼.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한다? 청산금을 받죠. 청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B하고 C한테 1억을 갚아야지. 1억 갚으면 얼마가 남어? 1억이 남죠. 남은 돈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청산금을 만약에 갑한테 3억을 주면서 너가 B하고 C한테 갚아라. 돈을. 그러면은 A는 갑은 갚아 안 갚아? 안 갚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경매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아까 경매를 했을 때는 그 돈을 누가 꽉 잡고 있어? 법원이 꽉 잡고 있죠. 이 귀속청산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3억으로 꽉 잡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 일단 을이 갑한테 통보를 해. 내가 너한테 줄 돈이 3억이다. 이렇게. 그리고 B하고 C한테도 통보를 해줘. 내가 갑에게 줄 돈이 3억이 있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돈을 먼저 달라고 하면 내가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럼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반드시 뒤에 나중에 법정 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후순위는 을한테 그 돈을 우리한테 달라고 총질을 해야 돼. 요청을 해야 돼. 만약에 요청하지 않죠?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그냥 준다? 갑한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B하고 C가 그 청산금 중에서 1억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을은 B하고 C한테 돈을 줘야지. 자기하고 친구라고 해서 갑한테 끝까지 줬다 이 말이죠. 끝까지 주면 그럼 어떡하냐? 준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걸 갑한테 줘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 B하고 C한테 대항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B하고 C가 1억 달라고 하면 또 B하고 C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을은요, 갑한테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에게 줘도 문제가 안 돼. 갑에게 줘도 돼. 그런데 후순위한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B하고 C한테 다시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왔는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요, 환매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로 구별을 해야 돼요. 가등기 담보를 돈을 빌리고 가등기란 것이고, 양도 담보는 돈을 빌리고 뭘 한 것이다? 등기를 한 것이다. 그걸 양도 담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등기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가등기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가등기를 이렇게 하면은 갑교에다 많이 가등기 하잖아요. 하면 1번 A죠. 2번 B죠. B. 그러면 C가, 여기 3번은요? 3번 그러면 여기다 가등기 이렇게만 C가 가등기 이렇게만 딱 해놔. 이놈의 가등기가, 우리 가등기 두 가지가 있죠. 이런 등기법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는 뭐다? 가등기가 순위 보전적 가등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등기를 순위 보전적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매매 예약을 하고, 교환 계약에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증여 예약을 하고, 가등기 하는 경우 있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순위 보전적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등기는 뭐가 있냐?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단 말이죠.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하는 거. 그걸 담보 가등기란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가등기라고만 쓴 거예요. 가등기. 그러니까 이놈의 가등기가 순위 보존적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등기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말소 기준권리, 저당권을 배워야 돼. 지금부터 저당권에 가면 뭐가 나온다? 말소 기준 권리가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등기 담보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뭐가 돼? 소멸해. 그러니까 우리 가등기담보 15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가등기 담보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은 지금 이 가등기 담보 우리 배우고 있죠? 경매가 되면 무조건 없어진다고. 그러면 가등기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등기 담보 이하가 다 없어진다고. 그런데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순위 보존적 가등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그 이하는 다 소멸하겠지만 순위 보존적 가등기보다 밑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없어져. 그런데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순위 보존적 가등기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간유보다 더 선순위에 있는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간유보다 후순위에 있는 순위 보존적 가등기는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이해됐어요?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없어져.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냥 가등기라만 딱 써놓으니까 가등기가 저당권보다 더 위에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은 이제 옛날 우리 법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라고 나오냐?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인지 당신 가등기가 모르겠으니까 신고하라고 그래. 신고. 너가 순위 보존적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신고를 하라고 그래. 만약에 너가 순위 보존적 가등기면 순서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하니까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저당권으로 똑같이 봐. 저당권으로 봐버려. 그래서 저당권을 무조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도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뭐냐? 너 신고를 하라 이거지. 너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짱구를 무조건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굴리냐? 옛날에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야. 그러면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럼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예요. 신고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단은 뭐로 보냐? 순위 보존적 가등기로 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순위 보존적 가등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요 엉뚱하게 악용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원래요, 가등기가 손위보존적 가등기였어요. 그럼 손위보존적 가등기인데 1번이요, 저당권이에요. 자기는 2번으로 손위보존적 가등기예요. 그러면 격리가 되면 저당권이 다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위보존적 가등기로 돈 못 받아.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얘가 뭐라냐? 나는 또 담보가등기라고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돈을 1억을 빌려줬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받을 사람인데 돈을 또 받겠다고 또 달려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불합리가 있어가지고 어떠냐? 2010년인가 2011년인가 10월 13일인가 하는 날짜예요. 우리가 여러분 등기법 배워보면 여러분 예규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등기법은 판례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예규에서 정확하게 이제 써라. 지금부터 가등기는 이놈이 손위보존적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돼 있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그냥 가등기는 없어요. 이제는. 뭐다? 지금 2011년 10월 13일이니까 이후에 있는 가등기는 만약에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 하면 반드시 손위보존적,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하면 뭐다? 담보가등기. 반드시 이걸 기록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그 이전의 것들은 여전히 아직도 뭐라고만 돼 있어? 가등기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놈의 가등기가 손위보존적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어떻게 그러면 판단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걸 뭐냐?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그래. 야, 너 다 가등기 어떻게 했어? 물어보죠. 법원에서. 나 돈 빌려줬는데요. 그럼 담보가등기. 너 어떻게 했어? 나 매매 예약하고요. 너 그러면 손위보존적.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전의 것은 가등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가등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가등기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잠깐 이제 정리를 해. 자, 여러분요. 212페이지요. 212페이지 보면 맨 밑에 3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 판례 봐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이렇게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끝에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기 유학집 있어야 되는데 유학집 이거 없어요? 그것은 또 천재 같은데요. 예, 거기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 212페이지요. 그래서 보면 맨 밑에 기억 종전 판례라고 되어 있죠. 종전 판례 보면 두 번째 쪽 끝에 보면은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 의사표시 해석이 바로 그거죠.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뭐야? 이렇게. 돈 빌려줬는데요. 담보가등기. 매매했는데요. 뭐죠? 손위보존적 가등기 이렇게. 그런데 그 밑에 봐봐. 등기 사무 처리 지침 등 처리 지침 등기 예규라고 되어 있죠. 이 예규에서는 뭐라고 되냐? 언제죠? 2011년 10월 14일 맞죠? 맨 끝에가. 그렇게 돼 있나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두 번째 끝에 봐봐. 만약에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하면 이전 담보 가등기 반드시 이렇게 쓰라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요 뭐라고 되어 있다? 거기 보면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저당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고 기재하고, 그다음에 손위보존적 가등기의 경우에는 뭐라 한다? 등기 기록란에 뭐라 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딱 구별이 되죠. 이렇게 반드시 기록에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2011년 10월 13일 이후에는 이거 딱 구분하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 시험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아직도 판례는 어떻게 하냐? 아직도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다? 담보가등기인지 손위보존적 가등기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이제 용익관계를 한번 보세요. 용익관계는 뭐죠? 그럼 여기 맨 끝에 와봐. 아까 우리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을합부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을합부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을 뭐란다? 설정자가 소유자죠. 설정자가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러니까 설정자와 소유자가 설정자가 월세를 받는다 이 말이죠. 과실수채. 그런데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은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에게 간다. 이런 말이죠. 채권자. 알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은 누가 한다? 설정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과실수채권 등을 포함한 사용 수익권은 청산 절차 종료동그라미 종료가 되면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에게 간다. 용어정리라고 되어 있죠? 용어정리 담보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담보계약. 그럼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다? 채무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무자 등은 누구누구다? 채무자와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과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제3취득자. 그 다음에 후손이 권리자는 뭐가 후손이 권리자죠? 담보 가등기 후 있는 사람, 담보 가등기 후,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후손이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청산 방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청산 방법은 모두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 청산, 이것을 사적 실행이다 또는 취득 정산이다 이렇게요. 그렇지 않고 경매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공적 실행이다. 알겠죠? 공적 실행, 그것을 처분 청산, 다른 말로 뭐란다? 경매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법 12조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택한다.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가등기 담보법은 귀속청산과 경매 신청에 의한 우선 변제만을 인정하고 가등기 담보권자의 주도에 의한 처분 및 그 대금으로 변제 및 청산을 의미하는 처분 청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는 귀속청산하든지 경매하든지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자의 주도에 의한 처분이라든가, 즉 무슨 말이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알겠죠? 그 돈으로 자기가 뭐 돈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팔려면 반드시 뭐로만 해라? 경매로만 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건 없어. 딱 두 개. 경매라든지 내가 먹든지 둘 중 하나. 그런데 내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 나왔죠? 차용물에 반해. 차용물 빌린 거죠. 다른 말로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다른 말로 대여금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차주는 뭐냐? 차주는 채무자를 얘기.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차용물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재산의 예약 당시 주고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뭘 해야 돼? 초과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다?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양도담보라고 얘기해. 그래, 이런 봐봐. 양도담보는 이미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 담보는 뭐만 돼 있어? 등기만 돼 있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본 등기가 있어야 되죠. 자, 봐봐. 양도담보는 이미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 담보는요, 앞으로도 뭐를 더 해야 돼? 본 등기를 더 해야 돼. 차이가 있죠. 자, 1번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여기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알겠죠? 차용물의 반환이다. 2번은요,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 반환 채무와 그 외의 원인 가로묶어. 그 외의 원인, 그것을 우리를 뭐란다? 매매대금이라 써봐. 그 외의 원인을 뭐란다? 매매대금이라 써봐. 매매대금. 됐어요? 매매대금 썼어요? 매매대금. 그럼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 같이 섞였죠?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담법이 적용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요? 후자. 세 번째 줄 줄거봐. 후자의 채무가 변제기타 사유로 소멸. 거기로 줄 그어야 돼. 세 번째 줄. 후자의 채무가 변제기타 사유로 소멸. 줄 그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럼 뭐만 남았다?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가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담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다 없어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만 있어야 돼?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 여러분 줄거 매매대금, 바로 옆에 공사대금, 이런 것은 가담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요, 아무리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이다.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이죠. 그러면 아무리 소비대차, 즉 대여금 채권의 확보가 부수적이라 할지라도 가담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대여금을 뭐라고 한다? 소비대차다. 뭐라고 한다? 소비대차. 절대로 안 돼. 순수하게 매매대금 없어지고 뭐만 남아야 돼? 소비대차만 남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등기나 등록이다. 등기나 등록. 알겠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 안 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민법상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밖에 없다. 왜냐면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점유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뭘 해야 돼? 초과
초과해야 돼. 그래서 예약 당시에요. 예약 당시. 그래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협상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만약에 미달이다. 미달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청산 절차를, 청산금 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즉, 가담법이 적용된다, 된다, 안 된다. 근데 3번은요, 봐봐. 아까 말했처럼요, 청산금 정할 때 선순위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순위자 것은 뭐해서? 포함해서 빼준다 그랬죠. 근데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중요해. 그래서 그럼요, 3번에 보면 선순위 근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다.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알겠죠? 그러니까 선순위 것을 포함해서 그걸 빼줘야 된다. 이 말이죠.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그럼요, 선순위가 있는데, 선순위가 근저작권이라고 해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여기가 근저당이야. 여기가 A가요. A가 근저당이야. 그러면 경매가 된다고 해봐.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1번부터 다 없어지죠. 그럼 경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 1억 원을 대신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 걸 갚았어요? 남의 걸 갚았어? 갑이 갚을 돈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이 선순위 것을 변제를 해.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갑한테 받아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구상권이라고 표현. 구상권. 그러니까 선순위 것을 변제해서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에 관한 것도 포함해서 빼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산금을 정할 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2억을 빌려줬는데 자기가 경매를 당하면 가등기 담보권도 없어지니까 경매를 막기 위해서 갑이 갚아야 될 돈 1억을 대신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갑에게 그 돈 1억을 받을 수 있죠. 그 1억 원을 뭐라고 한다? 구상권이라고 한다. 그 구상권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 돈 2억하고 자기가 갚아준 돈 1억하고 그럼 모두 얼마죠? 3억. 그래서 3억이고 건물 가격은 얼마? 5억. 5억에서 3억을 빼면 얼마? 2억. 이것만 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구상권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죠 이제? 자, 귀속 청산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봤으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 이제 관한 것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를 보냐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어? 경매. 또 하나는 뭐? 귀속청산.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 귀속청산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귀속청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귀속청산은 내가 먹는 거죠. 내가. 그래서요, 귀속청산. 이것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귀속청산을 보면 먼저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여기요, 청산금을,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이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죠.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2개월. 그러면 청산기간이 뭐라고? 만료하고, 뭐란다? 청산금을 뭐란다?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 그리고 여러분요,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가등기 담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 담보하고 차이가 있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어떻게 해요? 가등기 담보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본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 담보는 언제요? 즉시로. 즉시 왜?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양도 담보는. 이미 뭐가 돼서 등기돼 있죠?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여기까지를 뭐란다?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몇 개월? 2개월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봐봐. 본등기 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본등기 봐. 본등기는요,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 한다. 무효. 2개월의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는데 만료되기 전에 본등기했다. 무효. 청산금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고 했다. 무효. 채무자 등이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락됐다? 무효. 그 다음에 청산금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고 본등기했어. 무효. 그 다음에 변제기 후에 해야 되는데 변제기 전에 했어. 무효.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강행 규정인데 이 절차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그렇게 무효가 되는데 다시 절차를 거쳤어. 다시 절차를 거쳤어. 그러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야. 다시 절차를 거치면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변제기 훈대 잡아. 변제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변제기 전에는 청산금은 첫 번째요,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 주관적 평가를 하고,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하더라도 관계없다. 세 번째,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 만약에 청산금 통지를 했다, 청산금 통지를 했어, 그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다툴 수가 없어요.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해요. 이것을 청산금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고, 채무자 등이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고, 도달하죠. 그리고 몇 개월? 2개월. 이 2개월의 기간은 단축하면 된다, 안 된다? 단축하면 안 되고, 청산금을 반드시 뭘 해야 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 등의 청산금 통지가 도달하죠. 그러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하냐?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한테도 통지를 해. 그러면 후순위는 청산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청산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부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결론인데, 사실 이것만 하면 딱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시간 정도 가까이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등기담보법이 왜 시험이 안 나오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여기요 보면, 여기요 원래 이 건물이 5억짜리란 말이죠. 5억짜리인데 을한테요 돈을 2억을 이렇게 을이 빌려줬잖아요. 가등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요? 청산금은 어떻게 하죠? 물건의 가액에서 2억을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뺐더니 얼마다? 3억이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 물건 가격이 얼마인 거죠. 아니,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한테 물어보는, 을이요? 보니까, 이 물건은요, 얼마짜리냐? 야, 너 물건 2억이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2억이야. 그래, 있어, 없어? 없어. 빵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원래는 객관적 가치가 청산금 얼마가 돼야 돼? 3억이 되는데 3억보다 뭘 한다? 미달할 수밖에 없죠. 미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미달해도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끝내야 되잖아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산금이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또 통지를 해줘.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를 해줘.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3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뭐라고 했냐, 판례가?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 가치 3억 원에 미달돼도 관계없다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판례가 갑은 그럼 어떡하냐? 갑은 손해잖아요. 갑은 을한테 올바로 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했어. 근데 을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겠죠, 당연히요. 그럼 안 해주면 어떡하냐? 안 해주면 그럼 어떡하냐? 여기 봐봐. 우리 이제 다 끝나면, 이런 절차가 끝나면은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본등기를 해야 되고,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돼 있죠. 이미 등기돼 있으니까 물건 달라고 해야지, 물건. 집 달라고 해야지. 그럼 어떡한다? 본등기를 하러 가면 본등기를 거부할 수 있고, 집을 달라고 하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거부를 언제까지 하냐고. 그리고 이게요, 객관적 가치예요.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감정평가를 받아보라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떡하냐?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주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 가치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다툴 수 없다고 그러면 관계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은 정 억울하면 올바로 평가해달라고 한번 말해라. 그럼 안 해주면 어떡해? 안 해주면 본등기 해주지 마라. 그 말이 되냐고. 이미 등기가 돼 있어. 등기. 그런데 물건을 주지 않는다. 말이 돼요? 을은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갑한테요, 인도 명령도 청구하고. 그럼 얼마나 일이 복잡해지겠어. 그렇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감정평가를 똑바로 해가지고, 그냥 그 감정평가대로 해가지고 차익만 주고 가져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1번, 2번에서. 그런데 뭐라 그랬냐? 미달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금 없으면 없다고 통지를 해줘. 그러면 이제 갑이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또 청산금이 없으면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아까 말했죠. 후순위도 이 건물이 5억짜리고 을이 빌려간 돈은 2억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3억이 남아있을 거니까 이거 뭐죠? B라고 하는 사람이 1억을 빌려주고 C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로 1억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금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청산금이 없으면 후순위는 그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럼 후순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럼 후순위는 어떻게 하냐? 청산기간 내 2개월 기간 안에 자기가 돈 받을 날짜가 되든 말든 관계없이 반드시 2개월 기간 안에만 경매를 청구해. 중요한 것은 청산기간 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왜? 2개월 안에만 경매를 청구하니까 2개월 안에만. 단대 경매 청구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 후순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순위는 아까 말했죠. 가등기 담보가 있으면 그 이하는 무조건 다 어떻게 돼? 다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후순위는 만약에 경매가 딱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귀속 청산이죠. 이 청산 절차가 해서 2개월 딱 끝나고 청산금 지급하고 번득기 딱 하면은 가등기 담보 이하는 전부 다 없어져. 경매가 똑같아. 그럼 후순위는 청산금이 없으면 돈 못 받잖아요. 그럼 후순위가 너무 큰 손해죠. 그럼 후순위는 그럼 어떻게 하냐? 만약에 경매 이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후순위는 어떻게 하냐? 후순위는 청산기간 안에 청산기간 지나면 절대로 안 돼. 자기가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돈 받을 날짜가 10월 1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돈 받을 날짜가 언제냐? 6월 1일이야. 그럼 변제기가 6월 1일이죠. 6월 1일인데 청산금 통지가 7월 1일 날 도달해서 2개월이니까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날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후순위는 돈 받을 날짜가 10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10월 1일까지 기다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되기 전이라도, 변제가 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경매를 청구했다는 말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 청산 절차가 후순위 권리자한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등기에서 번득기를 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딱 청구되면은 더 이상 뭐를 못한다? 번등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 이게 바로 가등기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쭉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청산금을 똑바로 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지. 가등기 담보가. 알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 통지를요 이놈이 멍청해가지고요 이 건물이 5억짜리인데 값이 멍청해가지고 너 건물은 7억이다 7억 잘못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빌려온 돈 얼마다? 2억이다 차익이 얼마다? 5억이다 그럼 5억을 준다고 했어.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해. 무조건 5억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면은 통지 한번 잘못하면 다투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면 통지를 1번처럼 하겠어요? 3번처럼 하겠어요? 당연히 1번처럼 하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누가 쓰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계속 다퉈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경매가 되면 법원에서 이 건물 얼마다 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가등기 담보는 채권자가 이 건물 가격이 얼마다고 채권자가 또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채권자가요, 돈 몇 푼 번다고 이런 짓을 하겠냐고.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가등기 담보법이 우리가 사용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법을 없애면 아까 얘기했죠. 돈 5억짜리, 건물 5억짜리다가 2억 빌려주고 가등기 했다가 돈 안 갚으면은 차액 3억을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을이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옛날에 명동 사채업자들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법이 불완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법을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 이렇게 정했으면 되는데 이 법을 한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법은 더 이상 사용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을 없앨 수도 없다. 없으면 어떻게 된다? 명동사채업자 또 기승을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명동사채업자들이 먹는 돈을 돈줄을 꽉 이제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튀는 게 뭐다? 바로 대부업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업에 다 뛰어들어. 왜?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기다리면은 갑자기 3억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대부업, 저축은행 이런 쪽으로 다 뛰어든 거 아니에요? 일본 자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왜냐면 일본은 돈을 빌려도 이자가 제로금리예요. 이자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한테 유령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환치기하고 똑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끌고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패밀리마트 옛날에 지금 패밀리마트 없어졌죠? 다 일본 자본들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 돈을 가져와도 차관으로 들여와도 이자가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이자를 해가지고 20%, 24%까지 최대 24%까지 이자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다 보면은 순수 뭐 대부업이 있나요? 다 저축은행 같은 거 봐보세요. 다 알겠죠? 어느 저축인가는 뭐 순수 한국 자본이라고 뭐 광고하긴 하던데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는 뭐 다 일본 자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자본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돈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업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본으로 들어간다, 이자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대부업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율의 이자율의 차이인 것이죠, 이게요. 알겠죠? 자, 보세요. 자, 귀속청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귀속청산 담보권 실행통지라고 되어 있죠? 자요, 담보권 실행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죠? 두 번째죠. 끝에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 대해 통지해. 통지가 도달한테 몇 개월이 경과해야 돼? 2개월. 봐봐. 여기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돼? 2개월. 이거 그대로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이것을. 알겠죠? 그 다음에 통지할 내용은 뭐다? 통지할 내용은 4조 보세요. 통지 당시죠. 통지 당시를 뭐란다? 그것을 실행 당시라고 얘기해. 실행 당시 이렇게. 실행 당시요. 그 다음에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빼. 여기 아까 봐봐. 이 목적물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빼. 나머지 차익을 뭐란다? 청산금이라고 한다. 근데 채권액을 계산할 때 손익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다. 포함해서 한다. 포함해서 한다. 포함해서. 알겠죠? 포함한다. 이렇게. 그래서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요. 자, 다 언제 기준한다? 통지 당시를 기준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장 봐보세요. 명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명시사항. 명시는 어떻게 하냐면 민법이요. 두 번째로 봐봐. 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통지할 때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얼마냐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 아까 우리 어떻게 360조 어떻게 했죠? 원금, 이자, 위약금은 무한대로 등기가 된 대로 지연 이자는 몇 년분? 1년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밝힌다. 만약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부동산마다 채권과 비용을 딱 한 번 나서 우리 이건 각각의 부동산마다 채권과 비용을 밝혀야 돼. 자, 그러면 기억을 봐봐. 기억은 어떻게 평가한다? 두 번째 끝에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해. 원래는 경미하면 누가 평가하죠? 감정평가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한다?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또 통지하면 돼. 니는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비달해. 객관적 청산금이 5억 3억인데 제로다 말이야. 제로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청산기간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개월의 청산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아주 큰 문제겠죠? 그러면 채무자 등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인도 이행을 뭐한다? 거절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없다고 또 통지해야 돼. 밑에는요, 봐봐 여기. 청산금 없다고 통지해야 돼. 한 번 청산금 통지했죠?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다툴 수도 없어요. 알겠죠? 다툴 수가 없다. 청산 절차에서요, 통지를 누구한테 한다? 통지를 누구한테 여기? 채무자 등이다. 채무자 등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쪽 보면 채무자 등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될 수가 없고, 오른쪽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설령 본등기를 편법을 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청산금의 통지는 언제 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기 전이다 후다? 후에 한다. 후에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후순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통지를 한다면 후순위한테 통지를 해줘야죠?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청구죠? 경매청구 한번 봐봐요. 보면 청산기간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의 한정. 여기 청산기간 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후순위는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말이라고. 청산기간의 한정.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아까 내가 뭐라 했죠? 후순위한테 통지하지 않고 청산금 지급해도 돼. 그런데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면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하지 못해? 대양하지 못해.
그래서 그 두 번째 줄로 나와 있죠.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청산금을 달라겠더니 맨 끝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청산기간은요? 그럼 청산기간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2개월. 청산기간은 2개월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조 오면 4조 봐봐. 4조 법조문 특약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청산기간 후 동그라미 후 청산기간이 지난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특약이라도 효력이 있어. 알겠죠? 청산기간 지나고 난 후에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당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냐?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나왔어. 7조죠? 이런 봐봐. 우리는 아까 뭐라 했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금을 미리서 통지 뭐죠? 청산금을 미리서 채무자들에게 지급한다거나 또는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동그라미. 이항도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동그라미. 청산기간. 그럼 맨 끝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 보냐? 4번 봐봐. 4번은 청산 의무를 언제 하죠? 언제 청산금을 지급하죠? 2개월의 청산기간이 뭘 할 때? 만료할 때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당연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이행. 동시이행관계죠. 편면적 강행규정이죠. 이런 봐봐. 이것을 강행규정이라 해서 여기 있는 것을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 생각을 해, 생각. 이 절차가 지금 다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규정이라고 했죠? 자, 그걸 보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 청산 절차 통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무효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번등기했다.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죠? 청산기간이나 동시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산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을 면제하는 줄고 무청산특약. 이런 무청산 특약은 안 돼. 그런데 아까 말했죠.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무자한테 불리해도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청산 특약을 해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효하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청산 절차. 아까 우리 청산 절차가 여기죠. 청산 절차죠.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쳤어. 처음부터 다시 거쳤어. 그러면 다시 뭐가 돼? 유효가 되죠. 새로운 청산으로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본등기를 언제 하죠? 본등기를 언제? 봐. 청산금을 채무자들에게 지급하고 기간이 만료하고 지급하고 본등기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봐.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을 때는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청산 절차는 종료가 된다 이 말이죠. 청산금이 있다. 그럼 어떻게 청산금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가등기인 경우는 뭐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법정 지상권이 승인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가등기 담보요. 그럼 봐봐.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갑에 토지가 있죠. 토지의 의리요. 토지에다가 돈을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어. 그러면 가등기는 뭐가 똑같다? 저당과 똑같아. 봐봐. 나대지상에 저당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건물이 건축이 되죠. 그러면 일괄경매예요? 법정 지상권이에요? 일괄경매죠? 똑같아. 나대지상에 의리,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건물을 짓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달라져. 그런 경우는 법정이사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정이사건이 되려면 처음부터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에 돈을 빌리고 가등기 담보를 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했으면 동일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본등기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말소청권이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무자 등이 뭐를 해야죠? 변제하고 말소해야죠. 그래서 채무자 등은 피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한테 지급하고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해.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이 경과하거나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는요.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어? 양도담보의 경우는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 을이요. 을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을이 바로 그걸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병이 누구이다? 선이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처분해. 그런데 그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일 때는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제3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 장 보세요. 경매에 의한 실행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우리 봐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우리가요 뭐를 얘기하냐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경매를 할 것인지 귀속 청산을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뭐래라? 선택해라. 그게 바로 12조에 나와. 그래서 뭐라? 선택 동그라미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귀속 청산이라고 그래. 경매 둘 중 하나를 보고 문제는 뭐죠? 경매가 되면은 가등기 담보는 뭐로 본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봐. 그러면 저당권 동그라미 해봐. 저당권은 뭐가 있어? 거기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저당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물상대위가 있죠. 물상대위 똑같아.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가 가등기 담보에도 똑같이 있어. 알겠죠? 그럼 거기 2번 봐봐. 2번요.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 경매 등이 있다. 그럼 두 번째 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알겠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니까 가등기 담보 뭐도 있고 물상 대위권도 있고. 그런데 그럼요. 봐봐.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되면 여기 봐봐. 갑의 건물에 5억짜리죠. 5억짜리 건물에다가 을이 2월 1일 날 2억을 빌렸어. 2월 1일 날 2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어. 그럼 가등기 담보죠. 돈 2억을 빌려주고 2월 1일 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요. 언제 10월 1일 날 경매를 청구해. 그럼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저당권으로 보는 것이 경매를 청구할 때부터 저당권으로 봐요. 2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봐요.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봐? 5월 1일. 2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봐요. 10월 1일부터 봐요. 이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요. 병이요.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이 사람이 4월 1일이에요. 그렇게 봐. 그럼 여기서 자기는 2월 1일이죠. 누가 순서가 빨라? 가등기가 빠르죠. 그런데 경매는 10월 1일 했죠. 그럼 10월 1일부터 저당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병이 빠르고 이 사람도 늦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등기로 봐? 저당권으로 봐. 가등기 담보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으로 봐. 거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다?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 알겠죠? 어디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우선변제권, 지금 2번 보고 있죠? 우선변제권. 세 번째 주 맨 끝에 법조문.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 등기가 된 것으로 봐. 경매 청구시가 아니고. 알겠죠? 자, 번등기 청구시하는 뭐예요? 번등기 언제 보나? 여기 봐봐. 번등기 언제 못해? 만약에 가등기에 의해서, 뭐가 있으면 경매 청구가 있으면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 줄 봐봐.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경매 신청이 줄고 청산금 지급 전이다. 경매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경매로 가야 되는 것이지 본등기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경매업자 개시에 따른 신고 내용. 그럼 이게 먼저 소재지로 봐봐. 먼저 오른쪽이요. 소재지에 돼 있죠? 강제경매가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강제경매가 있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매각으로 인해서 뭘 한다? 소멸한다. 이게 말소 기준권리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220페이지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우리 여기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2011년 10월 13일 이전에는 가등기라만 돼 있다고. 그냥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 건물이랑 토지가 경매가 되죠. 그러면 뭐라 한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통지를 해. 당신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냐?
만약에 매매를 했다거나 교환이나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매매로 해서 가등기했는지 증여라고 가등기했는지. 만약에 당신이 담보가등기다. 그럼 우리가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를 뭐로 보죠? 저당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있어? 우선 변제권 있죠? 그러면 어떻게?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대금 돈을 받아가려면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위약금이 얼마인지 이런 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딱 됐는데 여기에 가등기가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법원은 가등기 담보권자한테 통지를 해. 당신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냐? 만약에 손익보존적이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가등기했냐? 매매냐? 교환이냐? 예약이 뭐죠? 증여냐? 이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 말이고. 만약에 당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다.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본다고 그랬죠. 그럼 당신은 저당권으로 보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우선 변제를 해줄 테니까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이제. 거기 뭐라고 됐죠? 제1호 1호 봐봐. 네 번째 1호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다. 이퀄 써 저당권하고 똑같이 봐.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봐봐 그 내용과 채권, 이자 이런 것들을 이자의 전부, 원인, 금액 얼마인지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법원에다가 신고해라 이 말이죠. 담보가등기가 아니다. 담보가등기 아니면 그건 무슨 가등기예요? 손익보존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 뭐 때문에 너가 가등기했냐 이 말이지. 증여냐 교환이냐 매매냐 이 말이지. 알겠죠? 그 해당 내용을 알려달라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양 봐봐. 만약에 당신이 담보가등기다.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돈 얼마나 신고를 하겠는데 안 했어. 법원이 정한 기간에 신고 안 했어. 그럼 우리는 너한테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배당 변제금을 받을 수 없다. 배당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담보가등기면 반드시 신고하라 이 말이지. 신고 안 하면 돈 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만약에 손익보존적 가등기면 내용을 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가 몇 번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이고, 가등기 담보는 여러분요 사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법에 속하는 것이고, 가등기 담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기초적인 지식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알겠죠?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이전에요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뭘로 볼 거냐? 바로 기출문제를 바로 풀고 가등기 담보는 봐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요 기출문제를 바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